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주의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1976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요.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경제학자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책 덕분에 경기가 당분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즈랑은 다르게 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애덤 스미스의 주장하고 같은 맥락이죠.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는 케인즈가 처방을 했던 것처럼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는 노력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1970년대 들어서 오히려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지는 않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장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케인즈의 처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가 된 거죠. 1, 2차 대전을 거치고 나서 미국에는 엄청난 금이 유입이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유럽은 황폐화되고 그 부가 미국으로 다 넘어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달러와 금을 연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갖다 쓰고 만약에 달러를 갖고 오면은 그거를 언제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닉슨 대통령 때에 와서 닉슨 쇼크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달러를 갖고 와도 이제는 금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배째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달러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됩니다. 웬만한 것을 구매할 때는, 거래할 때는 달러를 쓰게 된 거죠. 문제는 미국이 달러가 부족하게 되거나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야 될 때는 달러를 새롭게 찍어낸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 금일 경우에는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화폐인 경우에는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화폐량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이 TV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고 생색내고자 한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서민 지원의 책임이라는 명목 아래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이론을 케인즈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케인즈가 1946년에 사망했는데 만약에 10년을 더 살았다면 30년대에는 정부 지출 확대가 맞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프리드먼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진보 정권은 재정 지출, 복지 확대 정책을 주로 쓰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경기 부양되고 정의롭고 뭔가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후폭풍인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중남미에도 포퓰리즘 좌파 정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많이 했던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서 돈을 많이 뿌리고 복지 정책을 펴고 했지만 이것은 전부 다 화폐를 찍어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폭등해서 경제가 오히려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민을 돕겠다라고 하는 진보 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 선심 정책 이런 것들이 역설적이게도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거꾸로 더 힘들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프리드먼의 주장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고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화폐와 경제 변동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이에크의 책 중에 가장 대표작이 노예의 길이고요.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정치인이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식량도 배급이고 집도 배급이고 병원도 공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의가 넘쳐나는 북한이 왜 남한보다 못 살까 하는 거죠. 중국의 덩샤오핑이 하이에크를 초대해서 중국이 이제 부자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이에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국 농민이 생산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 조언대로 했더니 농산물 수확이 늘고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흑묘 백묘론을 들고 나와서 선부자론, 선부론을 펴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시작을 했죠.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매춘부가 종일 힘들게 청소하는 청소부보다 수입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강남 복부인이 똑똑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옳지 않고 부당하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하이에크는 관점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에서의 보상은 노력과 재능에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만이 작동한다는 거죠.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이 비정하고 매정한 거냐? 하이에크는 그렇지 않다고 봤죠. 오히려 시장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조화롭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요?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도 싫고 노력도 싫고 책임도 싫고 이렇게 모든 것이 싫은 귀찮은 성숙하지 못한 대중이 원하는 게 뭘까? 노예의 길이겠죠.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정치 세력이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자라는 거죠. 대중들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모든 걸 정부가 다 해줄게. 그것도 공짜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대중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노예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이 자유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오스트리아 경제를 어떻게 망치게 되었는지를 하이에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임대료를 충분히 높게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집주인은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높이지 못하니까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집을 제대로 고치지를 않겠죠. 돈이 되지도 않는데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은 임대 수입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집을 짓고 싶어도 돈이 충분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집을 못 짓게 되고 집은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를 통제를 해버리면은 일단 세입자가 한번 들어오면은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임대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집을 비워주면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좋은 위치에 지금 임대해서 저렴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딴 데 갔다가 여기 다시 못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멀어요.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될 텐데 현재 위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먼 거리를 출퇴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이에크가 임대료 통제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를 했는데 이 임대료 통제 정책은 미국의 뉴욕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사실 결과는 오히려 더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이에크는 경제 민주화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수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이에크의 경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이나 삶의 방식이 손해보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문제 해결을 다수결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침체를 만들어내는 비법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시장 경제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2012년도 프랑스에서는 연소득이 12억 원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의 41%에서 75%로 세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부자들이 프랑스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LVMH 회장인 베르나르가 이웃나라인 벨기에로 귀화해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떠나니까 프랑스 경제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세금 당연히 줄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경제 성장률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들어서 부자 증세를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는 시장의 움직임은 도덕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정치인들은 인기에 영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심성 재정지출 정책을 쓰게 되고, 그리고 노조는 사회정의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귀족노조가 될 거라고 예견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경제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이 어떤 구조로 어떤 원리로 작동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쓴 토머스 프리드먼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건비가 비싸고 집값이 비싼 선진국의 도시는 외면을 받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진국의 도시가 오히려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인터넷의 발전과 세계화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는 더 평평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처럼 자리 잡았죠. 그런데 직업의 지리학을 쓴 엔리코 모레티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은 비용이 싼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계화가 적용되는 분야와 아닌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제조업은 국제 분업이 일어나서 평평해지는,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이전되는 그 원리가 작동이 되는데, 혁신적인 핵심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혁신 기업은 그렇지 않을까? 혁신 산업은 뭉침의 힘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주요 지역들이 여전히 비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놓고 본다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은 양극화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파의 창시자로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정치적 기업가라고 부르면서 정치인이 왜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밝히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럼 공공선택 이론은 뭐냐?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입으로는 거창하게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이속을 챙기기 바쁘다는 것이 공공선택 이론이에요.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수요는 서울에 몰려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되는데 간단한 일인데 왜 엉뚱하게 경기도의 물량 폭탄을 퍼부을까? 뷰캐넌의 말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해당 지역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그게 또 집중이 되면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대중들이 집권당을 비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폭락을 하게 되고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에다 해야 되는 것을 경기도에다 물량폭탄을 투하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쨌든 미룰 수가 없어서 허가해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옮겨가게 되면서 수도권 집값은 또 하락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은 끝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뷰캐넌은 이렇게 말했죠. 정부가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가면서까지 현명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 왜 다른 나라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을까? 1가구 다주택자가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일반 대중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1가구 다주택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집 한 채 빼고는 나머지 모두 임대를 주니까 전세가를 전체적으로 하락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주택의 공급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지어서 파는 건설 회사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총 주택수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택 매물이나 전세 물량이 급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전세가나 집값이 폭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가구 다주택자는 주택 건설에 자본을 대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 건설 회사가 아니라 집을 사는 1가구 다주택자라는 거예요. 집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당연히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의 보유자가 서로 경쟁을 해야지 전세가나 집값이 내려갈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주택의 공급량이 늘게 되고, 그래서 주택 가격은 안정되고 무주택자도 더 유리한 조건에 전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